안녕하십니까. 네, 가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이데일리 웰스토어 통해서 여러분들 가끔 뵀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매년 뵐 때마다 세법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주식, 뭐 가상자산까지 요즘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안 했던 주식과 가상자산에는 이제 세금을 앞으로 매기겠다고 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세금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나 다주택 중과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앉아서 세금을 막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좀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가장 절세가 되는 방향,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에 대한 방향, 또 최근에 세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양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슬라이드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예금이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자산을 옮겨서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많이들 투자를 하실 겁니다. 제가 요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요 그 현명한 초보 투자자라고 하는 야마구치 소헤이의 책에서 발췌를 한 그림인데요.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 자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느냐 그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자 같은 경우에 한 1%, 2% 될까요? 그죠? 굉장히 적죠. 적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투자를 얼마 정도 수익을 내면 좋겠어요. 뭐 20%, 3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 일본 사람들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금액은 보통 한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6%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은 뭐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부동산은 최근 같은 분위기면은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좋았죠. 여러 가지 그 돈을 많이 시장에다 푸는 그런 그 요인들이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상자산은 어떨까요? 가상자산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기업 재생 펀드 부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수익률은 점점 기대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도 같이 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익률이 높은 것만을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세금의 과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임대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죠. 그리고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하고 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분류과세로 다른 길을 걷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 이자 배당받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해서 여러분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거랑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거는. 그리고 이 금융 투자소득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부터는 여러분들 별도의 분류과세로 양도세처럼 과세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주식 채권은 또 2천만 원 이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자나 배당 가지고 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러신 분들 주위에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그 투자도 많이 생기면서 이 그 종합과세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부분은요, 원래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죠? 근데 2022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몇몇 의원들이 또 발의를 해서 2023년 이후로 또 과세 시기를 좀 늦추려고 해요.
자, 요 가상자산은 이제 나중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할 겁니다. 2023년부터는. 자, 요런 관계로 지금 세금이 과세가 될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을 먼저 살펴보고 주식이나 채권, 가상자산은 좀 마지막에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내고 또 보유할 때 종부세도 내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할 때는 임대소득으로 사업소득세도 내고 또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도 내고 아주 곳곳에 세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대 수익률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부담하는 최고 세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각 자산들에 대해서 부동산은 몇 프로 세금 내고 주식은 몇 프로 세금 내고 가상자산은 몇 프로 세금 내고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세법이 매년 개정되는 방향을 알면 돈이 어디로 더 많이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금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별 기대 수익률하고 최고 수혜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자 배당 굉장히 낮죠. 기대 수익률이 낮은데 최고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면 거의 50%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마찬가지인 그런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 부동산은 거의 70%까지 올라갔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다주택자들은 45% 세율에다가 30%가 더해지니까 75%까지 올라가요. 사실 거기다 주민세까지 하면 82.5%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세율을 부담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뭐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많다라는 거죠.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25%,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되고 가상자산이나 일반적인 소액주주 부동산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있죠.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세금이 좀 다양하고 많은데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피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좀 그 전체적인 자산의 윤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부터 먼저 좀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이요, 취득세 중과 규정이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이 중과세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 취득세가 일시적 이주택으로 그 중과세가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또 양도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보유에 있어서는 종부세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종부세가 이제 계속 바뀌는 부분하고 최근에 2021년도에 이제 그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 비교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종부세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도 있지만 그 비과세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쪽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주택 중과세 쪽에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취득세부터 살펴보면요. 이게 2020년 작년 8월 12일 날 취득세 중과세가 70대책으로 나왔어요. 뭐 대책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 70대책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 세금을 내는데 2주택자부터는 8% 세금을 내라라는 게 취득세 중과세 규정입니다. 3주택은요 12%를 내래요. 비조정 지역에 있는 3주택은 8%.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 12%가 나오고요. 또 법인은 보유를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기본 개인이 가지고 있는 6억 그 기본 한도 그거를 인정을 못 받고 그대로 다 과세를 해버립니다. 최대 3%까지 과세를 하니까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택을 법인이 사는 거는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인은 기본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으로 건물이나 그 노후 대비를 위한 그런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많이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세 되다 보니까 이 중과세를 어떻게 그러면은 빠져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또
고민들이 많은데 여러분 취득세가요. 내가 집을 하나 산 줄 알았는데 아니래. 다른 게 또 집이 있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중과세가 취득세에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 또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상속주택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집을 사면요 2주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 이거 주택으로 우리 집으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직 집도 아니고 그죠?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이 아닌 걸로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 내가 이거 주택세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임대주택? 취득세는 또 판단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중과세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각각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인 줄 알았는데 중과세 되는 케이스. 자, 먼저 이 집을 그래서 앞으로 살 때는요, 여러분 집을 계약하기 전에 내가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집이 비싸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3%냐 8%냐는 5천만 원 차이에요, 여러분. 취득세 중과세 되는 케이스가 안 나오도록 미리 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하셔야 되고, 우리 집에 세입자, 그 동거인 이런 분들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지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중과세가 많이 나와요. 자, 먼저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 분양권을 좀 살펴볼게요. 이 법이 2020년 8월 12일 날 그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 8월 12일 전에 분양 계약을 했다. 입주권에 대한 그런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산 거니까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 거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을 사도 1주택으로 돼서 중과세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8월 12일 이후에 샀다. 내가 8월 12일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그때 분양권을 산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봐서 그 이후에 집을 하나 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입주권하고 그냥 집이 하나 있었던 건데,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 분이 입주권을 샀다가 팔고 다시 또 입주권을 또 사는 가운데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구입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집을 하나 더 구입을 하셔가지고 졸지에 2주택으로 중과세 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기 전에 상담을 꼭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분양권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주택은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에 대한 세율이 8%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비조정 지역에 사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정 지역에서는 8% 세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 이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은 입주권 분양권은 아직 권리이기 때문에 집이 아니죠. 나중에 이게 집이 만들어졌을 때, 그죠? 집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2일 이전에, 작년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산 주택은 분양권은 집이 만들어졌을 때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취득세도 실제로 이 준공이 됐을 때 주택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사신 분들은 이때 취득세를 내진 않지만 나중에 집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요, 그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로 판단을 해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주택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팔아도 그 중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집을 먼저 팔고 분양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잘 팔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중과세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거고요. 자, 오피스텔이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여러분 세법에서는 일관된 논리가 이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세법에서는요, 오피스텔은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이고, 그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상업용 건물로 봐서 부동산 임대용 건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냐 주택이 아닌
임대역 건물이냐, 임대용 건물이냐,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근데 오피스텔에요. 소형 오피스텔에 신혼부부들도 많이 와서 살고 전세도 주고 그러시죠. 근데 그 주택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받으려면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요.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피스텔이 재산세로 주택이 과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택도 그냥 1주택으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그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거,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피스텔은 이렇게 취득할 때도 문제고요. 나중에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도 종부세가 또 과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분할 때도 주택수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굉장히 나중에 본인 집을 팔 때 중과세 되는 케이스 때문에 양도세도 같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주택. 여러분, 임대주택은 어때요? 임대주택으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지금 이제 뭐 장기, 단기 이런 게 빠지고 지금 이제 10년으로 통일이 됐죠.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가 돼요. 그죠? 물론 뭐 특정 시점 이전에 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아파트도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되면은 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혜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득세에서는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하나 사도 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는 임대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빼주고 그냥 중과세가 돼요. 자, 이게 지금 취득세 쪽은 지방세법 쪽에서 취득세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에서 좀 입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배제 규정이 없어서 여러분들 임대주택만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 더 살 거야. 내 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요. 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도요. 상속주택은 이렇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속주택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뭐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살거나 아니면 큰형님이 계셔서 큰형님이 거기서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뭐 지분도 적고 내가 거기 살지도 않는데 내가 주택 사는 거 그거 중과세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속주택은요, 여러분, 공동지분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거예요. 공동지분이 뭐 형제가 셋이라서 다 3분의 1씩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다 세입자고 그 지분이 똑같다라고 하면 제일 연장자, 뭐 어머님이 됐든 큰형님이 됐든 그분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상속주택을 갖고 있을 때 5년 이내에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그냥 1주택으로 일반 과세가 되지만, 여러분들 5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면은 5년 이후에는 주택이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에 내가 지분권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그 다음에 새 집을 사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유의를 하세요. 이 신규 주택 취득할 때 예전에는 중과세 생각 안 하고 그냥 샀는데 지금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들어오면서 더 이제 그 집 살 때마다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뭐 새로 샀는데 기존에 있던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는 안 됩니다. 자, 취득세가 중과세가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게 그 양도소득세하고 조금 다른 규정이 있어서 맨 마지막 줄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일시적 2주택으로 하려면 새로운 집을 사고 거기에 다 이사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취득세 쪽에서는 이사에 대한 전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우리나라 법이 이게 지금 가뜩이나 바뀐 것도 어려운데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다르고 판단 기준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의 1세대 1주택도 규정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좀 같이 판단을 해볼게요. 자, 보유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어떻게 절세를 할 거냐, 이거를 좀 간단하게 가지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은 시간이 모자르니까. 종부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주택자 한도가 11억으로 이번에 바뀐 게 이제 개정 사항이고, 지금 요 그 주택을 가지고 한번 종부세를 보면은요, 일단 그 공시 가격에다가 공제 금액을 해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는 95%고 내년에는 100%로 이제 그것도 높아져요. 적용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주택자 한도를 11억으로 인상을 해줬죠, 법에서. 그래서 약간은 1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뭐 한 15억이다 하더라도 공시 가격은 한 11억, 12억 이렇게 됐는데 이걸 점차 시가처럼 맞추겠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제일 괴리가 많이 나는 곳이 단독주택, 고급주택 쪽입니다. 고급주택 단지가 있는 뭐 평창동이라든가 성북동이라든가 뭐 삼성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저기 뭐 이태원 쪽 그쪽 많죠. 이제 그쪽에 있는 집들은 주택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은요, 이 굉장히 그 세금이 막 솟구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 쪽에서도 그 집을 아마 처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종부세가 굉장히 무겁게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 또 특히나 종부세 세율도 증가했죠. 이게 보통 그 일반적인 세율은 이렇게 한 1.2%, 1.6% 이렇게 걸리는데요.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 3%까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그 과표에 보면 2%, 3%까지, 여러분 3% 정도 종부세 부담하면요, 30년이면 나라에 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그죠? 주택 가격이 100인데 3%씩 30년이면 거의 한 90% 되잖아요. 나라에 그냥 집 다 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종부세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 2채 정도 가지신 분들은 보통 8천에서 1억 정도씩 매년 내야 돼요, 종부세로. 심각하죠. 이제 요번에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아마 신문이 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엔 정부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종부세 한도를 11억으로 이렇게 올린 게 이제 대부분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세금 부담이 많이 나오는 거를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선제적으로 좀 종부세 그걸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세금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종부세가요, 그래도 1주택자 중에 고령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가 이 고령자이면서 장기 보유되신 분들은 사실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세금 부담을 정말 많이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점점 올려주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고령자분들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령자분들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뭐 거의 90%까지 받으면, 지금 80% 한도로 이렇게 해주지만 그러면 거의 세금을 거의 많이 안 내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를 못 받아.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동명의라고 하는 게요, 그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종부세법에서는 개인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주택을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1세대 1주택이에요. 이게 달라요. 공동명의 1주택은,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은 양도세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하면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법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그거는 공동명의 1주택이야 라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공동명의 1주택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처럼 신고할 수 있게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세종 홍보가 덜 돼서 이 부분을 놓치신 분들이 올해 많을 것 같아요. 공동명의자분들 중에. 자, 그래서 각각 세금 내는 것보다 신청을 해서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1주택 단독명의처럼 계산할 수 있다. 그럼 1주택 단독명의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전에 공정명의 1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하고 뭐가 다르냐? 그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세대별로 1주택을 2년 이상 가지면 1세대 1주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동명의 1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하고 양도소득세는 같아요. 그렇지만 종부세법에서는 보세요. 법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죠? 한 명만이. 그래야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종부세법에서는요, 공동명의 1주택자하고 1세대 1주택자하고 달라요. 별도로 법을 규정을 해놨어. 양도세랑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동명의 하고 1세대 1주택하고 일단 공제가 다르죠. 지금 공동명의는 각 6억씩 1인당 6억씩 공제를 받고 종부세를 계산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한 명이 11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9억이었는데 이번에 올랐죠. 11억으로. 자, 거기서 세율을 1주택 세율로 하는 거가 요 세율은 같아요. 그죠? 같은데 표시가 잘못돼 있네. 자,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는 세액공제는 공동명의는 적용이 안 되고 1세대 1주택은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동명의 1주택하고 1세대 1주택하고 다른 거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요번에 올해 종부세 개정 방향인 거예요. 자, 세액공제를 받는 공동명의를 1세대 1주택자를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고령자 공제 20, 30, 40 요거 받을 수 있고요. 장기보유 공제 20, 40, 50 요 총 한도를 80%까지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다 맥시멈으로 받으면 90%인데 한도가 있어. 8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대. 자,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명의로 해서 그냥 이 세금이 싸면은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아니다. 나는 단독명의로 해서 고령자 공제랑 장기보유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를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명의는 단독처럼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제가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지분율이 큰 사람이 그 신고를 하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그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또 그 분이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공동명의로 한 분을 하면은 약간의 세금을 또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좀 크신 분들, 집값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게 유리해요. 근데 각각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액공제 기준은 납세자의 보유 기간하고 연령 기준이 높고 집값이 높을수록 단독 명의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종부세는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그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요 내용 한번 체크를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단기임대, 장기임대 이런 게 있었는데 단기임대는 폐지가 되고 장기임대 주택은 유지는 됐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 아파트를 가지고 장기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임대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요거는 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방송에서 뭐가 딱 좋다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유 중인 아파트를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하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면 나 2주택, 3주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그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데 이게요, 그 예전에 사놨던 집은 그게 돼요. 근데 2018년 9월 14일 9.13 대책 이후죠.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으로 그래서 다들 눈을 더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주택이 계속 그 세컨드 주택으로 인기가 많은 게 이런 조정 지역을 빠져나가서 그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효과를 좀 고려해서 입안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처분할 때 이제 그러면 양도세 부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면은 여러분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30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제 채널 유튜브 이런 데 한번 좀 보시고요. 처분할 때 오늘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그 순서와 어떻게 하면은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양도세 이제 개정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에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 분양권이 포함됐죠. 이제 그 취득세에서도 분양권이 작년 8월 20일 이후에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분양권이 포함되지만 양도세법에서는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가 포함이 돼요. 그게 조금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기간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은 80%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강남에 있는 올해 그 보유하셨던 분들 그 양도세 신고하면요 한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신고해도 양도세가 1억이 채 안 나와. 장기 보유 공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유리했죠. 근데 이 규정이 보유 기간하고 보유는 뭐 아파트 샀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오래 보유했겠죠. 근데 실제로 거기를 거주했느냐 그 얘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거주한 기간을 나눠서 40%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재테크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파트 사서 가지고 있고 뭐 갭 투자해 갖고 전세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보유만 한다고 해서 그게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가 실제로 들어갈 정말 좋은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생각으로 가셔야지만 세금이 더 절세가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팔려고 하는데 거주 기간을 쏙 넣어버리면 작년에 팔았던 사람들은 거주 하나도 안 해도 80% 받고 올해 파는 사람은 갑자기 이거 40%만 장기 보유 공제를 못 받고 이런 결과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거주를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케이스가 필요한 거죠. 자, 또 양도세 자체도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1년 미만의 그 주택이나 분양권은 단기 양도라고 해서 50% 40%로 과세를 하던 거를 1년 미만에 팔았어? 이건 투기야라고 보고 단기적인 투기에 대해서는 70%로 과세를 해요. 뭐 이익 나봤자 이거 여기 양도세가 여러분 70%지 양도세는 항상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부가세로 붙어요. 그럼 77%예요. 다 뺏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나 분양권을 앞으로 사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내가 갭 투자로 계속해서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수익 낼 수 없어요. 70% 과세인 거니까. 특히 또 2년인 경우에도요.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 세율이 60%고 그리고 그 기본 세율에서 이렇게 60%로 되는 걸로 지금 2년 미만도 주택에 대해서는 바뀌었습니다. 토지는 괜찮으냐? 예, 토지는 아직 괜찮아요. 건물 이런 거 괜찮아요. 주택에 대해서만 요 중과 규정이 단기에 대한 그 중과 규정이 생겼고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실 분들 특히나 팔 때 계약하고 나서 정말 2년이 채 안 돼 가지고 아깝게
그 며칠 남겨놓고 이게 잔금일이 이게 마지막 날인지 내가 계약일이 마지막 날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작년에 샀을 때 계약일로 판단을 해갖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모르고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중과세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꼭 팔기 전에 사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세요. 세율이 얼마인지. 자, 기본적인 양도소득세도요.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45%의 세율 구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종합소득의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양도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뭐 그 다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10억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최고 세율이 42%가 아니라 우리는 4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45%가 되는 세율에다가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여기 2주택이 있으면 45%에다가 20%를 더해라. 얼마예요, 여러분? 65%예요. 3주택은 만약에 10억 넘어가는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45%에다가 30%를 더해라. 75%예요. 75%에다가 주민세, 예전에 주민세라고 그랬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82.5%.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예전에 피케티 교수가 프랑스에서 한 80% 과세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얘기했을 때 정말 전 세계인이 충격에 빠졌는데 우리도 이런 80% 세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다주택은 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 세법은 그래요. 근데 세법을요, 여러분 제가 그 한 20년 동안 이렇게 쭉 그 변해오는 과정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세율로 많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런 중과세들이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과세가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뭐 많아도 그래도 내가 갖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별다른 이렇게 저항이 없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이 좀 약간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시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거나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중과세율이 오래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그 시기를 판단을 해서 그때쯤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과세가 이렇게 오래 높게는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권 산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그러면 양도세를 만약에 이제 종부세가 너무 많아서 이걸 팔아야 되거나 처분을 하고 싶은데 뭐 안 되는 경우엔 증여라도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중과세 또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그런 절세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6월 1일은 지났죠. 지금 10월이니까요. 근데 올해 종부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종부세는 6월 1일까지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6월 1일이라고 하는 거가 종부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월 1일 전에 매도 순서는 어떻게, 결손금 활용하는 방법, 자녀 양도를 뭐 저렴하게 자녀한테 팔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세대 분리를 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자, 6월 1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계약금이 6월 1일이어야 될까요? 잔금이 6월 1일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이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잔금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잔금일, 등기일 둘 중 빠른 날로 돼 있습니다. 보통 잔금을 처리를 해야 등기를 넘겨주니까 잔금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잔금일이 되도록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내년 종부세를 피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매도 순서도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다주택이 있는데 내가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나? 순서를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절세가 되는 게 있어서 가이드를 좀 드리면요. 종부세 부담은 큰데 잘 안 오르는 주택 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주상복합이 많이 안 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몇 유명한 아파트들 있죠. 주상복합 큰 높은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이 초기 분양가는 비싼데 잘 안 올라요. 그 이유는 대지 지분이 적어서, 대지 지분이 작아가지고 그 건물 가격에 대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싸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이고 막 멋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굉장히 비싼데 사실은 들어가서 살면은 잘 안 올라요.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근데 종부세 부담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은 먼저 처분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예. 자, 이익이 그리고 적은 주택,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좀 잘 안 올라요. 대지 지분이 많은 좀 저층 아파트가 사실은 가격이 제일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대지 지분은 땅값은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자, 비주정 지역에 중과세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팔아서 여러분들이 주택 수를 줄여 나가면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장기 보유 공제 오래 받아서 세금 부담 없이 갈 수가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차익률이 높은 마지막 한 채를 1주택 비과세로 가는 거죠. 자, 결손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부동산은요, 이익이 나는 부동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고점에 잡아가지고 손실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손실 나는 자산하고 한 해에 같이 파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같이 팔면 통산이 돼서 세금이 좀 줄어듭니다.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차손 이런 금액들 같이 정산이 돼서 만약에 하나는 이익이 1억이 나고 하나는 손실이 좀 났다. 6천이 났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합한 4천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결손금이 있는 자산은 같이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2월 과세는 안 됩니다. 손실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넘어가면 2월 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해에 같이 팔아야 돼요. 주식은요 2월 과세를 해준대요. 주식은 5년 동안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이 그 이익 난 주식하고 팔아도 손실 난 게 있으면 5년간 2월 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한테 양도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자녀한테 주택을 팔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죠. 그죠?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려니까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양도로 증여를 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은데 양도로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주택자 증여는 이제 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취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팔 때 자녀가 하는 거죠. 그럼 자녀는 집이 많겠어요? 아직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집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자녀는 나는 1주택을 받는 건데 증여는요. 증여한 사람의 주택수로 판단을 하래. 받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2주택이면 2주택으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 증여는 취득세 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우선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증여를 할 것이냐 양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녀가 좀 소득이 있어.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았어. 그래서 내가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자금이 있어서 그걸 내가 집을 팔려고 그래. 근데 특수관계자잖아요. 부모 자식은. 제가 받고 다 팔 수 있어요? 좀 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와요.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어요? 자, 증여세법상에서는요. 저가로 팔 수 있는데 저가를 얼마까지로 보느냐? 시가가 12억이면요. 상증세법상 시가의 30% 또는 3억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이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억 정도면은 금액 3억이 작죠. 30%면 3억 6천이니까. 그래서 저가 매매를 9억까지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9억에 팔아. 자, 양도신고는요. 근데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걸리기 때문에 양도신고할 때는 12억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 노하우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를 몇몇 세무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다 가르쳐 주면 어떡하냐 막 그렇지만 우리 독자분들이 너무 지금 세법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세대 분리할 때요, 여러분 세대 분리를 하면은 주택 수가 나눠지니까 각각 1주택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같이 살고 있으면 사실은 주택을 각각 가지고 나눠서 사는 게 절세의 가장 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어떤 상담이 나오냐면 부부들이요 각각 1주택씩을 갖고 있으면 따로 이혼하고 나눠서 살면은 세금이 제일 적어요.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의 해체가 경제적 논리의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런 세대 분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지혜를 좀 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면 신규 주택을 세대 분리를 한 자녀가 주택을 사면 1주택이 되고 종부세 부담도 완화가 되고 그죠? 양도소득세도 중과세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세대 분리가 장점이 많고 근데 요건이 있는데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그 세대가 되고요. 직계존비속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주민등록이 아닌 사실상 현황으로 세대 분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데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이상은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린 따로만 살아요 이러면은 같은 세대로 봐서 다주택이 됩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주택수가. 자,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죠? 다른 세대를 구성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의 세대 분리 요건을 실제로 따로 거주를 하도록 하거나 그리고 그 거주자 나이가 30세고 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 따로 거주하면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소득이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법은 중위소득 40%로 돼 있고요. 이게 중위소득 40%가 2021년 중위소득이 사실 굉장히 낮아요. 40% 하면은 1인당 뭐 73만 원, 2인이면은 123만 원이니까 자녀 혼자 나가서 산다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 알바 소득만 있어도 그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주식 부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투자자산에 있어서 절세 방법이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요 2023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고 우리 가상자산 그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2022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택하고 가상자산은요 이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이 취득가액에서 어떤 정도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손금이나 뭐 여러 가지 세율을 빼서 주는 거고 그 금융투자소득은 이렇게 주식, 채권, 소득금액 이런 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자나 배당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여기 빠졌죠. 이자, 배당 이런 거는 빠졌어요. 자, 그래서 파생상품, 뭐 소득액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매년 내는 종합소득 말고 양도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 소득이니까 별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투자소득도 별도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분류과세로. 자, 필요경비 뭐 거의 없고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2월 공제를 허용을 해준대요. 이 부동산하고 좀 다른 거죠. 부동산은 2월 공제가 안 되는데 또 기본 공제도 해주는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기본 공제를 500만 원을 해주고요. 주식이나 상장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는 거죠. 해외 주식 요즘에 해외 주식도 많이 하는데요. 해외 주식도 25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세금을 지금도 내고 있죠. 예, 내셔야 됩니다. 국내 주식은 5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250 넘어가면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이제 지금은 주식이나 이런 그 가상자산은 아예 과세를 안 하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를 하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뭐 3억으로 내릴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안 내렸죠. 그래서 현재는 10억 기준이 판정 기준인데 이것도 참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좀 애매한 게 또 이게 각자 판단이 아니고
또 가족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식을 뭘 투자하는지까지도 서로 알아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가긴 갈 건데 여러 가지 좀 보완이 돼야 될 게 많아요. 아직 2023년도 과세니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그래서 증여를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증여를 하겠다라는 상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차액이 2억이 있으면 2억을 과세를 하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4억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또 과세를 하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중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6억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금 없이. 주식이나 가상자산도 6억까지 배우자한테는 줄 수 있고요,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며느리 사위는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주식에 증여할 때 증여의 기본 공제가 있는데 기본 공제만큼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단 말이죠. 이것만큼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증여를 하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추가 상승이 만약에 3억 정도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이 이 분에 대한 4억이라고 하면, 전체 자산이 4억이 됐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그 케이스를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차액 1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좀 순서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증여하고 난 다음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요 문제가요, 예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기간 제한이 생겨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또 주식,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체계를 제가 1시간 안에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했어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주식은요 아직은 좀 기간이 있으니까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로 가져가시고, 주식은 5천만 원 이하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요. 가상자산은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투자 세율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맞는 절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